자, 여기다가 뭐가 있냐. 코스피 붐이, 2030들이 울고 싶은데, 코스피 붐은 뺨 때려준 거야. 자산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가 청년층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데이터로 보게 됩니다. 왜? 주식 투자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야. 선거 이후에. 예? 반도체 붐, 코스피 붐 이후에 소외된,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모르셨냐고. 원천적으로 투자 기회가 없어요, 이분들이. 자, 봐보세요. 20대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이요. 특히 하위 50%,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하위 50% 절반층 가구들이 보게 되면요. 20대 전반부가 가처분 소득이 얼마냐? 얼마인 것 같아요? 1년에 연 1459만, 이것뿐이 안 됩니다. 아니,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금융자산은 더 적어. 900만 원 정도도 안 돼. 네? 20대 전반부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 적지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뭡니까?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적들인 거야. 네? 하위 50%가 이렇게 지금 비참합니다. 비참한 거야. 가처분 소득이 워낙 작으니까는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가 없는 거야. 저축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는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스피가 막 올라가면 뭐예요? 네? 올라가면 뭐하냐고. 20대 후반 봐보세요. 20대 후반은 조금 낮아져요? 낮죠? 그래도 여전히 뭡니까요? 가처분 소득이 하위 50%는 200만 원 채 안 돼, 월. 금융자산도 비슷비슷하잖아. 연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나. 네? 여성은 더 취약하고요. 여성은. 그러니까 하위 계층들이 굉장히 하위 50%가 청년층들이 그러니까는 20대가 주식 투자의 기회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20대 청년에게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예?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인데 무슨 돈을 그걸로 생계하고 무슨 여윳돈이 있어가 주식 투자를 합니까? 무슨 여윳돈이 있어가 무슨 저게 있다고. 예? 예? 전 가구 금융자산, 전 가구 평균의 금융자산 이하 비중이, 예? 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의 이하 비중이 20대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60대고, 예? 그리고 30대고. 그러니까 이들이 대개가 뭡니까요? 이재명 정부한테 등을 돌린 사람들이야. 예? 등을 돌린 사람들이니까요. 코스피 붐? 남의 얘기처럼 보이는 거죠. 예? 가구당 하위 5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봐보세요. 20대는 176만원 뿐이 안 됩니다. 30대가 273만원. 예? 60대는 152만원. 이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정도 소득을 보는데 하위 50%가 절반 정도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식붐이 많이 났을 때 이들의 감정은 박탈감. 예? 그 다음에 오히려 뭐냐면 자기들은 추락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벼락거지 되고 있다는 느낌. 또 한 번. 분노. 이걸로 표출된 거예요. 선거 패배. 예? 바로 그겁니다. 하위 50% 월평균 앞에서 그랬죠. 그 구간은 이 빈곤층의 분노 표출인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 가구의 비중을 봐보세요. 20대가 최저임금 이하가 30%가 넘습니다. 60대가 제일 높지만은 60대가 고령층이 많으니까는 가다니면 20대도 30%가 넘어요. 예? 이게 빈곤층이잖아요. 최저임금은 낮다는 얘기는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막 올라가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냥. 예? 저걸 볼 때 자기한테 아무 체감이 되지 않는 딴 나라 세상이잖아요. 예?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강원시 실장이 뭡니까? 반도체 초과세소 미래세대 이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맞는 얘기지만은 이게 불충분한 얘기죠. 이 선거 이후에 이걸 얘기하고 있냐고. 예?
이것은 뭐냐면은, 그리고 미래 세대라는데 지금 30대, 40대, 50대도 지금 별로 그렇게 40대, 50대들요, 젊은 청년층 얘기하면 자기들도 힘들다 그래요. 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가구의 80% 이하는 다 경제력이 그러니까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가계소득, 사회소득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신성장 동력 발굴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무현 정권 이래 신성장 동력을 산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을 때 거기다 예산 엄청나게 많이 배정했어요. 근데 신성장 동력이 발굴됐으면은 지금 청년층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갈수록 나빴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성장 동력 사업이 실패했다는 얘기인 거야.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돈을 투자 안 해가지고. 예?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수록 신성장 동력 발굴하겠다. 이거는요, 이거 역대 보수 정권이 가장 자주 했던 얘기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도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역대, 지난 25년 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거야. 자, 보실래요? 이게 언제 거냐면요, 이거 봐보세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3일자에,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제가 다 지금 터져 나오는 거야. 로봇, 우주항공, K바이오, K방산, 새 성장 엔진으로 반도체 말고도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초격차 산업 강국이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고용 문제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일자리요. 예? 이거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2003년 8월 달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도에 출발했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이거 봐보세요. 화면에 뭡니까? 차세대 성장 동력 보고회 해가지고 2003년 8월 22일 날 청와대에서, 예? 이때 그러니까는 10대 성장 동력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해요. 근데 결과가 어떤지 뒤에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명박은 22개를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개수가 잠깐 늘어나. 22개. 예? 22개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명박 때도 오느라 그린 녹색 성장까지 했었잖아요. 플러스 여기다가요. 예? 그렇죠? 박근혜 창조경제 유명하죠. 창조경제 플러스 19개 미래 성장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해요. 여기다 5년간 5조 6천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해요. 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리고 박정희 때부터는 박근혜 때부터는 뭐냐면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겠다 해가지고, 예? 희망펀드에다가 청년 희망펀드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월급 20%짜리다가 대통령이 몸소 실천하면서 기부하겠다. 예? 이런 거 그래요. 이게 문재인 때는 안 그랬습니까? 문재인 때도 빅3 미래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지금 취약하잖아. 바이오 헬스, 소위 말해서 DNA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그래요. AI 이런 것들이요. 예? 이거 다 그 한 게 뭡니까요?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했던 거야. 근데 결과가 어떠냐고요. 문재인 되는데 청년 희망 적금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2주간 가입 신청한 청년 모두가 허용하겠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랬습니까요? 신청한 사람은 다 해주라. 하여간 예산을 더 가서라도 그러잖아요. 조금씩 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청년들의 그러니까 빈곤 자산 축적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됐냐고요. 해결됐으면은 지금 이 코스피 붐에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겠냐고요. 예? 아니, 레퍼토리가 지난 20년 동안 변화가 없어서 된 게. 예? 윤석열 안 한 거 같아요? 윤석열 2022년 5월 27일입니다. 집권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을 때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했다. 초격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거야. 예? 사용하는 용어야. 예? 경제 제도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지금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윤석열 때도 청년 도약계제 도입해서 1억 자산 형상 돕겠다.
1억 자산 형성 더 왔는데 지금 1억 원씩 그러니까 20대들 1억 원씩 자산들이 있냐고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지난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반도체가 주력 산업으로 부상을 합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요. 예? 그런데 2011년도부터 26년 사이에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2011년부터 26년 사이에 반도체 제한 대기업의 일자리가 연평균 3.7%씩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은 0.02%뿐이 안 증가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 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예? 이건 설비 집약적인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야. 반도체 중소기업은 줄어들었어. 지난 15년 동안에.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 등장 이후에 AI 그러니까 이 붐이 일어난 이후에 23년 이후부터 26년까지 봐보세요. 반도체 대기업이 3.8%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가. 근데 반도체 대기업은 0.3%뿐이 안 증가했어.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이 아니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도 반도체 중소기업 일자리는 0.7% 줄어들었어. 예? 줄어들었다고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지금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뭐 대한민국 여기저기다 지금 반도체 지금 저기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붐 전후 한번 봐보세요. 예? 그러니까 AI형 챗GPT 등장한 이후에 2023년부터 보게 되면요. 딱 이걸 비교해 보시라고요. 작년 1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작년 1년하고 보게 돼서 작년 1년 동안에 반도체 대기업의 0.8%가 반도체 대기업의 상용직 일자가 0.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아닌 대기업이 3.4% 증가하는 동안에 일자리가 별로 안 증가해요. 예?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왜?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이 아니에요. 자,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의 공허한 결말을 보게 되면요. 1월달부터 5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 25년 동안에 연평균 일자리 증가를 봐보세요. 20세에서 29세 대기업 상용직 일자리가요. 마이너스 0.8%입니다. 예? 월평균 94,000명씩 줄어들어왔어. 지난 25년 동안에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청년들 일자리는요.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다고. 왜 안 됐겠습니까요?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는요. 그냥 예국에서 새로 부상하는 산업이 있으면은 되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제 관료들이나 산업 관료들이요. 보고서다가 새로 육성하는 사람들 쫙 나열을 해. 개수가 잠깐만 늘어나. 전임 정부에서 했던 거 다시 책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새 정부 바뀌면 새 정부 저걸로 이 제목을 바꿔가지고 네? 개수는 잠깐만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끔 그러니까 새로 부상하는 이걸로 해결됐으면 신성장 동력 육성을 지난 25년 동안 예쳤었던 거야. 이거 가지고 해결됐으면 지금 오늘날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겠냐고요. 해결됐으면은 여기다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재명 1년 동안에 청년 일자리는 좀 최악입니다. 20세에서 29세 대기업 상용직이 마이너스 5.5% 줄어들었어. 특히 20대 전반부가 16.4% 줄어들었어. 상용직 있죠. 대기업 상용직이요. 예? 물론 이게 이제 문재인 때부터 주로 이제 30대 초로 이제 경력직으로 많이 옮겨간 탓도 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20대가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가 그러니까 등을 돌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예? 20대 전반부나 20대 후반부나 다 줄어들었어. 최악입니다, 지금요. 청년들 일자리 상황이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는 거야. 예? 경력직 선호 이후에도 30세, 30세 일자리가 급증했지만 최근에 이것도 좀 약간 주춤하고 있어. 예? 이재명 정부에서 대기업 경력직 증가세가 꺾였어. 윤석열 3년 동안에 연평균 저것보다도.
예? 꺾였어요. 그나마 그것도.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평균적으로 2030들이요, 별로 그러니까는 상황이 낮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삶을 살아는 정치인들이나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코스피 붐으로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덮어버리고 앉아있지만은, 예? 이재명 1년 동안의 청년 일자리 상황이 지금 중소기업 이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최악이에요, 지금. 이거 봐보세요, 맨 오른쪽에. 20대 중소기업 상용직이 7.4%가 줄어들었어. 예? 줄어들었어요. 25세에서 34세까지만 보더라도 줄어들었어. 왜 그렇습니까? 내수가 침체돼서 되니까는 중소기업은요, 이게 내수를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게 국민주권 민생개혁의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예? 정말 이렇게 목 아프게 얘기를 해도 뭐 안 바뀌니까 그게 선거 참패로 나타나는 겁니다. 선거 참패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성장 동력 육성의 민낯이요. 지난 25년간 예? 민낯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2030이 얼마나 증가한지 아세요? 2002년도에는 262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이게 월 평균입니다. 월 363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인구 대비해 가지고 17%에서 29%로 증가하고 있어요. 2030. 예? 경제 활동을 아예 안 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이게 신성장 동력이 육성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이게 이러겠냐고. 예?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을 그러니까 9호로만 예치는 거야. 9호로. 그리고 예산 배정해봤자 그거 다 어디로 가느냐? 기업들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성공하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하려면 사회가 혁신이라야 되고 교육도 혁신이라야 되고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구호만 예치고 그냥 정권 동안에 그러니까 구호만 예치는 거야. 관료들은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나빠지고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물가는 지금 현 정부는요, 이번에 한성숙 지금 총리 지명자도 고물가는 지금 세계적 현상이고 그런 속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자, 대통령만 오히려 계속해서 예롭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5월 7일 날 지난달에 이런 얘기 했어요.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물가 상승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충격이 가중된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 했어. 네?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6월 19일 날에도 한 달 이후인 6월 19일 최근에도 뭐라 그랬냐면요. 시급한 과제가 첫째도 둘째도 물가다.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표현은 최대한 표현을 쓴 거야. 쓴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통령이 평상시에 자기는 행정을 해봐가지고 알기 때문에 관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지를 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근데 이게 보좌관들도 그러니까는 안 움직이는 건지 관료들도 안 움직이는 건지 예? 이 대통령이 계속 혼자서 그러니까 외롭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외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6월 23일 아주 최근입니다. 6월 23일 지난주 저거잖아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유지를 해라. 아직도 그러니까 비싼 얘기니까 과감히 가격 낮춰가지고 물가 부담 최소화시켜라.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물가. 왜? 물가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거든. 네? 우리나라 서민들이 소득이 취약하기 때문에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직격탄이야. 네? 쥐가 아주 힘들다고. 근데 이거 봐보세요. 작년에 트럼프가 4월달부터 관세 인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3월을 100으로 났을 때 한국, 대만, 일본의 생산자 물가, 소위 생산 원가지요. 기업들의 생산을 원가에 반영하는 생산자 물가요. 상승률은 비슷해요. 세 나라가. 올해 5월달까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 이게 윤석열 퇴진 이후니까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를 봐보세요. 소비자 물가면 한국이 제일 높아. 한국, 대만, 일본 중에서. 그거 뭐예요? 물가 관리에 실패한 거죠. 대통령이 위기의식으로 이렇게 외쳐도 밑에서 관료들이 그러니까는 이걸 안 움직이는 거야. 예?
신용만 하는 거죠. 항상 그랬어요. 역대 정권에서도.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어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뭘.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네? 이란 전쟁 이후에 이란 전쟁 이후만 딱 봐보세요. 26년 2월 말에 이제 이란 전쟁이 나잖아요. 보게 되더라도 한국이 그러니까는 제일 많이 올라갔어. 한국이. 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야. 네? 대만도 그러니까는 저기 반도체 부분으로 인해서 강하잖아요. 거기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 더 크잖아. 대만이. 네? 대만은 어떻게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물가 관리하고 앉아있냐고. 네? 이거 봐보세요. 5월달 가장 최근 5월달 소비자 물가 연간 상승률도 봐보세요. 한국은 3%가 넘어섰고 대만과 일본보다 훨씬 높잖아. 네? 왜 한국이 더 높아야 돼? 도대체가 생산자 물가 비슷한데. 네? 물가 관리를 못하는 거지 뭘. 일본만 하더라도요. 소비자 제품에 그러니까 소비자 제품 인하하려고 소비자 제품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개입하잖아 정부가. 예?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었고요.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해. 안 움직이는 거야. 이걸 누가 직격탄을 맞습니까? 소득이 취약한 특히 뭐냐면 청년층들이 직격탄 맞지. 월세 올라가거나 이런 식료품비가 올라가면요 직격탄을 맞아요. 왜? 가처분 소득이 워낙 취약하거든. 아까 봤잖아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게 30%가 넘는다고 20대는. 네? 환율이 성공의 비율이라 했는데 왜 원화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네? 대만 달러, 엔화에 비해서 왜 한국 원화만 이렇게 혼자 많이 떨어지냐고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적이 없어. 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